조선시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왕실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랐죠. 노비 신분으로 태어나 정일품 신빈이 된 이 여성은 세종대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6명의 왕자를 낳으며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분의 벽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신빈 김씨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418년 늦봄 한양의 내자시에는 수많은 노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자시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책임지는 곳이었죠. 쌀부터 시작해서 비단, 약재, 심지어 왕실의 의복까지 모든 것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 많은 노비들 사이에서 한 소녀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겨우 13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이 소녀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성은 김씨, 본관은 청주였어요. 아버지 김호는 첨지중추부사라는 관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건 정삼품이기는 했지만 실제 권한은 거의 없는 명예직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상의원 집안 출신이었으니 완전한 촌민은 아니었던 셈이죠. 하지만 가문이 몰락하면서 딸은 공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녀의 가장 큰 특징은 침착함이었어요. 다른 노비들이 수다를 떨거나 불만을 토로할 때도 그녀는 묵묵히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창고를 정리하고 장부를 베껴 쓰는 일을 성실하게 해냈죠. 비록 많은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한자 정도는 읽을 수 있었고 숫자 계산도 가능했습니다. 관리들은 점차 이 조용한 소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내자시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관리들이 급하게 나와서 소리쳤어요. 모두 제자리에 서시오. 빨리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고개를 숙여라. 노비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한 관리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비마마께서 행차하신다. 노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대비마마, 바로 원경왕후였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부인이자 막 왕세자로 책봉된 충녕대군의 어머니였죠. 왕실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여성 중 한 분이 직접 내자시에 오신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가마가 도착했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원경왕후 민씨, 당시 53살이었지만 여전히 위엄이 넘쳤어요. 평생을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온 여인답게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노비들이 일렬로 줄을 섰고 원경왕후는 천천히 그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소녀에게 멈췄어요. 저 아이는 몇 살이냐? 13살입니다, 마마. 원경왕후는 소녀를 더욱 자세히 관찰했어요. 단정한 얼굴, 맑은 눈빛, 바른 자세. 무엇보다 그 아이의 눈에는 교활함이나 간사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수하면서도 겸손한 눈빛이었죠. 저 아이를 데리고 가거라. 중궁전에 배치하도록 하라. 내자시 관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국노비를 궁녀로 선발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으니까요. 그런데 원경왕후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소녀는 그날로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배치된 곳은 소헌왕후의 처소였습니다. 소헌왕후는 방금 중전으로 책봉된 15살의 어린 왕비였죠. 총송 심씨 집안의 딸로 5년 전인 1408년에 당시 충녕군이었던 세종과 혼인했던 인물입니다. 소녀는 소헌왕후를 처음 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우아하고 온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헌왕후는 어린 궁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두려워 말고 성실히 일하거라. 소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이 은혜로운 마마를 평생 성실하게 모시겠다고 말이죠. 그날은 또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했습니다. 1418년 8월 12일 충녕대군이 조선의 제4대 왕으로 즉위했으니까요. 세종대왕의 시대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궁녀 김씨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화려한 궁궐, 엄격한 규율, 복잡한 인간관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비 출신인 그녀에게 궁궐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갔죠. 소원왕후는 이 조용한 궁녀를 점차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시킨 일을 정확히 해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궁녀들과 다투는 일도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1421년 소원왕후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문종이 될 왕세자였죠. 궁녀 김씨는 소원왕후의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이듬해인 1422년에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입니다. 소원왕후는 이 아기를 특히 아꼈고 어린 궁녀 김씨에게 아이를 돌보게 했습니다. 김씨는 수양대군을 정성껏 보살폈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달래주었고 젖을 먹일 때는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린 수양대군은 김씨의 품에 안기면 울음을 그쳤죠. 세종도 이 조용한 궁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처소를 방문할 때마다 그 궁녀가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1425년 소원왕후가 셋째 아들 안평대군을 낳았습니다. 김씨는 이제 소원왕후의 가장 믿을 만한 궁녀가 되어 있었어요. 왕비가 낳은 자녀들을 돌보고 처소를 관리하고 다른 궁녀들을 이끄는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무렵 궁궐에는 후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빈 강씨가 1425년에 화의군을 낳았는데 세종의 첫 서자였습니다. 1426년 운명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21살이 된 궁녀 김씨에게 그리고 29살의 세종대왕에게요. 어느 날 저녁 수양대군이 감기에 걸려 열이 났는데 김씨가 밤새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아이의 처소로 가보니 김씨가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어요. 아이는 어떠하냐? 김씨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세종은 김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꾸밈이 없는 얼굴이었죠. 세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세종의 시선이 자주 김씨에게 향했어요. 소원왕후도 이것을 눈치챘습니다. 남편이 어느 궁녀를 유심히 보는지 왕비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소원왕후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당시 조선의 왕들은 여러 명의 후궁을 두는 게 당연했어요. 태종은 12명의 부인에게서 31명의 자녀를 두었고 훗날 성종도 12명의 부인에게서 2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세종이 후궁을 두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셈이죠. 더욱이 소원왕후는 김씨를 믿었습니다. 8년간 함께 생활하며 그 아이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야심도 없고 교만하지도 않으며 겸손한 아이였습니다. 만약 후궁이 되더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 확신했죠. 어느 날 세종이 소원왕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중궁, 짐이 한 가지 청이 있어 궁녀 김씨를 짐의 승은을 입게 하고자 하오. 소원왕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너를 부르신다. 김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원왕후는 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초신하거라. 그리고 잊지 말거라. 네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나는 언제나 네 마마이니라. 그날 밤 21살의 궁녀 김씨는 29살의 세종대왕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노비 출신 소녀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세종은 김씨의 순수함에 끌렸어요. 양반가 출신 후궁들과는 달리 그녀에게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욕심도 없었어요. 그저 성실하고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1427년 그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김씨가 왕자를 낳은 것이죠. 세종의 9번째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계양군.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인 김씨가 왕자를 낳았다. 아직 후궁의 품계를 받지 못했기에 궁인으로 표기된 셈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428년 김씨가 또다시 왕자를 낳았어요. 의창군이었습니다. 1430년에는 세 번째 왕자 밀성군을 낳았고요.
1431년에는 네 번째 왕자 이명군까지 낳았습니다. 4년 동안 4명의 아들을 낳은 것이죠. 세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도승지 김돈을 불렀습니다. 궁인 김씨를 후궁으로 책봉하고자 한다. 김돈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노비 출신을 후궁으로 책봉하는 것은 분명 논란이 될 일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세종의 의지가 확고했고 무엇보다 김씨는 4명의 왕자를 낳았습니다. 김씨가 비록 노비 출신이나 이미 4명의 왕자를 낳았고 행실도 바르니 후궁으로 책봉함이 마땅합니다. 세종은 기뻤어요. 신하의 동의를 얻은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정오품 소위로 책봉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김씨는 드디어 정식 후궁이 되었습니다. 소위 김씨, 노비에서 정오품까지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위로 책봉된 후에도 김씨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소헌왕후를 섬겼으며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1435년 5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영해군이었어요. 이제 세종과 김씨 사이에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총애는 더욱 깊어졌죠. 김씨와 함께 있을 때 세종은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탐하지도 않았고 자식들을 위해 무리한 부탁을 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소헌왕후가 김씨를 불렀습니다. 내 막내 아들 영웅대군을 네가 돌봐주었으면 한다. 김씨는 깜짝 놀랐어요. 영웅대군은 소헌왕후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왕비가 자신의 친아들을 후궁에게 맡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렇게 신뢰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김씨는 영웅대군을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소헌왕후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들을 똑같이 대했어요. 어쩌면 영웅대군을 더 정성껏 돌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소헌왕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죠. 1439년 김씨가 마지막 아들을 낳았습니다. 담양군이었어요. 6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427년부터 1439년까지 12년간 6명의 아들과 2명의 딸, 총 8명의 자녀를 낳은 것이죠.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6명의 아들과 2명의 딸, 총 8명의 자녀를 낳은 것이죠.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김씨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1439년 1월 세종이 다시 도승지 김돈을 불렀습니다. 김돈, 소위 김씨를 빈이나 귀인으로 승격시키고자 한다. 세종이 천천히 말했어요. 이 말은 나중에 실록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김돈이 신하들과 의논한 후 대답했습니다. 전하, 예로부터 궁녀의 세계에는 본래 귀천이 없었습니다. 21년간 성실히 섬겼고 6명의 왕자를 낳았으며 귀인으로 승격시킴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최종적으로 정일품 신빈으로 책봉되었어요. 신빈은 내명부의 최고 자리였습니다. 영의정과 같은 정일품이었죠. 노비에서 정일품까지 조선 역사상 전무한 일이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겸손하게 절을 올렸어요. 전하, 신첩은 과분한 은혜를 입어 13살에 궁에 들어온 지 21년, 34살이 된 그녀는 마침내 조선 내명부의 정점에 섰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원왕후를 섬겼고 여전히 겸손했으며 여전히 성실했어요. 다른 후궁들이 질투했지만 신빈 김씨는 그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세종은 행복했어요. 소원왕후와 신빈 김씨 두 여인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죠. 조선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내명부였습니다. 왕비와 후궁들이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이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446년 3월 봄이 왔지만 궁궐은 어두웠어요. 소헌왕후가 위독했습니다. 중궁전에는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죠. 51살의 소헌왕후는 평생 세종을 섬기며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408년 13살의 나이로 충녕군과 혼인한 이후 38년 긴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 동안 그녀는 왕비로서 완벽했습니다.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키우고 후궁들을 다스리고 궁궐을 관리했어요. 특히 후궁들과 화목하게 지낸 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평생 출산과 육아로 지친 몸이었죠.
세종이 왕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54살의 세종도 이미 병든 몸이었어요.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눈도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만이 걱정이었습니다. 방 밖에는 여러 후궁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신빈 김씨는 소원왕후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후궁들도 무만을 왔지만 김씨만큼 정성을 하는 이는 없었어요. 며칠을 밤을 새우며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고 몸을 닦아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죠. 13살의 궁녀로 들어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소원왕후는 그녀에게 가장 큰 은인이었습니다. 1446년 3월 24일 소원왕후가 승하했습니다. 세종과 38년을 함께한 반려자였어요. 세종은 무너졌습니다. 왕이 통곡했어요.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겼죠. 신하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고 왕자들이 곡을 했습니다. 신빈 김씨도 울었어요. 자신을 궁녀로 받아준 은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아꼈던 유일한 왕비였죠. 세종은 상심이 컸습니다. 국상 기간 내내 정사를 돌보지 못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으니까요. 그리고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명복을 빌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하기로요. 찬남 수양대군을 시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한 것입니다. 석보상절이라는 책이었어요. 세종 자신도 월인청 강지곡이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친다는 뜻이었죠. 부처의 자비가 모든 중생에게 고루 미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도 모두 아내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어요. 신빈 김씨도 매일 불경을 읽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영혼이 편안하기를 빌었죠. 그런데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죠. 아내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컸어요. 원래도 아팠던 몸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450년 2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세종이 위독했습니다. 신빈 김씨는 세종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다른 후궁들도 있었지만 신빈 김씨가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세종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1450년 2월 17일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53살의 나이였어요.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궁궐은 다시 한번 슬픔에 잠겼어요. 소원왕후의 상에 이어 또다시 큰 상을 치르게 된 것이죠. 신빈 김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머리를 깎기로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어요. 소원왕후도 가셨고 세종도 가셨습니다. 자신을 아껴준 두 사람이 모두 세상을 떠났죠.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소원왕후의 장남이자 세종의 세자였어요. 조선의 법에 따라 선왕의 후궁들은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새 임금이 선왕의 부인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다른 후궁들은 억지로 머리를 깎았어요. 그렇지만 신빈 김씨는 스스로 원했습니다. 6명의 아들이 만류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더 큰 비극이 일어났어요. 막내 아들 담양군이 죽은 것입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였죠. 신빈 김씨는 아들의 시신을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1년 사이에 3사람을 잃었어요. 소원왕후, 세종, 그리고 막내 아들.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45살의 신빈 김씨는 완전히 비구니가 되었어요. 궁궐을 떠나 절로 갔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절이었어요. 산속 깊은 곳,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방 안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원왕후의 얼굴이 떠올랐고 세종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담양군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조금씩 평온을 찾았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을 드렸어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3사람의 명복을 빌었죠. 문종이 이 소식을 듣고 쌀 500석을 내렸어요. 경문 인쇄 비용으로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막대한 양이었죠. 신하들이 비판했습니다. 문종은 단호했어요. 담양군은 짐의 서재이시다. 비록 서자이나 선왕의 아들이시다. 신빈 마마는 짐의 서모이시되 어린 시절 짐을 돌봐주셨다. 문종의 이런 배려는 신빈 김씨가 소원왕후의 아들들을 정성껏 돌본 덕분이었습니다. 문종도 세조도 모두 어린 시절 신빈 김씨의 손에서 자랐으니까요. 신빈 김씨는 그 쌀로 담양군을 위한 경문을 인쇄했어요. 수천 권을 찍어 전국의 절에 나눠주었습니다. 1452년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승하한 것이죠. 12살의 어린 임금이었어요. 신빈 김씨의 찬남 의창군이 단종을 아련했습니다. 전하, 신의 어머니가 머리를 기르게 해주시옵소서. 단종은 의정부와 의논했어요. 대신들도 찬성했습니다. 단종이 명령을 내렸어요. 신빈 김씨는 머리를 기르고 궁으로 돌아오라. 사신이 절로 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신빈 김씨 앞에 섰어요. 신빈 마마, 전하의 명이십니다. 머리를 기르시고 환궁하시옵소서. 그렇지만 신빈 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부처님의 제자이다. 다시 속세로 돌아갈 수 없다. 사신이 난처해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큰 죄였으니까요.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았어요. 단종의 외척인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제거한 사건이었죠. 신빈 김씨의 아들들은 모두 수양대군 편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수양대군을 돌본 인연 때문이었어요.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 이명구, 영해군 5 아들이 모두 정난공신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해빈 양씨의 아들들은 단종을 지키려 했어요. 항남군, 수충군, 영풍군, 그들은 수양대군에 맞섰습니다. 그 결과 해빈 양씨와 그 아들들은 모두 처형당했죠. 신빈 김씨는 절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조선의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세조는 신빈 김씨를 잊지 않았어요. 즉위 직후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빈 마마께 극진히 예를 다하라. 짐의 어린 시절을 돌봐주신 분이시다. 신빈 김씨가 온천에 갈 때마다 세조는 특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당시 신빈 김씨는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관절이 아프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온천욕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자주 온천에 갔죠. 아들들이 모두 수행했어요. 많은 인원과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신하들이 비판했어요. 그렇지만 세조는 단호했습니다. 신빈 마마는 선왕의 후궁이시다. 더구나 짐을 돌봐주신 분이시다. 온천행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밀성군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묘적사에 크게 시주했습니다. 어머니의 원찰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사찰을 중창하고 불상을 새로 만들고 스님들의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신빈 김씨는 묘적사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세월은 흘러 1460년대가 되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이미 50대 후반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령이었습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졌어요. 움직이기 힘들었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예불을 드렸어요. 1464년 가을이 왔습니다. 신빈 김씨는 자신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았어요. 1464년 9월 4일 신빈 김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9살이었어요. 6명의 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계양군은 38살, 의창군은 37살, 밀성군은 35살, 이명군은 34살, 영해군은 30살이었어요. 모두 장성한 남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으며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조가 부조를 보냈습니다. 쌀과 콩 70석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신빈 마마는 선왕을 성실히 섬기셨고 짐의 어린 시절을 돌봐주셨다. 극진히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일품 신빈에 걸맞은 예우였어요. 비록 비구니로 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신빈이었습니다. 1465년 묘갈이 세워졌어요. 경기도 화성읍 남양리 그곳에 신빈 김씨가 묻혔습니다. 묘 앞에는 묘갈과 묘비, 장명 등 문인석 한 쌍, 상석이 놓였어요. 정일품 신빈에 걸맞은 성물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년, 10년, 50년, 100년. 신빈 김씨의 후손들은 번창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신빈 김씨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세종이 가장 사랑한 후궁, 수원왕후와 진정한 우애를 나눈 유일한 후궁, 신분의 벽을 넘은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노비에서 정일품까지 성실함으로 이룬 기적, 조선시대 가장 모범적인 내명부의 상징. 실록에는 세종의 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로부터 궁녀의 세계에는 본래 귀천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세종의 철학이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신빈 김씨는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세종은 바로 이것을 본 것이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신분이 아니라 인품을. 그래서 노비 출신 여인을 정일품까지 올린 것입니다. 소원왕후도 위대한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후궁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궁을 신뢰하고 아꼈어요. 심지어 자신의 막내 아들을 맡길 정도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품격이죠.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 소원왕후는 신빈 김씨의 인품을 알아보았습니다. 500년이 넘는 조선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왕비와 후궁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낸 경우는 없었습니다. 4년 12월 24일 신빈 김씨의 묘역은 경기도 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530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는 기억되고 있었어요. 그녀의 삶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화성시에 가면 신빈 김씨의 묘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